이년아, 물독은 언제 채울 거야? 나리께서 기다리신다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행복과 좋은 기운을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담장 안에서 터진 구함 소리에 지나가던 행인들이 움찔하며 걸음을 멈췄습니다. 변만술집 하인 막수의 목소리였죠. 워낙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는 자라 고을 사람들은 진작에 귀가 익어 있었지만 그날따라 그 소리는 유난히 날카롭게 골목을 울렸습니다. 담장 밖 길가에서 그 소리를 들은 한 사내가 발걸음을 멈췄어요. 29의 선비 이준혁이었습니다. 비단 도포를 걸치고 갓을 눌러 쓴 차림이었지만 속은 달랐죠. 품 안 깊숙이 묵직한 암행어사 마패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3년간의 피나는 공부 끝에 장원급제의 영광을 거머쥔 날, 임금께서 친히 내려주신 것은 벼슬이 아니라 그 마패였어요. 준혁은 고향으로 내려오는 내내 그 마패를 손으로 더듬으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윤서야. 이제 곧 돌아간다고요. 그런데 막상 고향 땅을 밟으니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3년 만에 돌아온 고을은 준혁의 기억 속 모습이 아니었어요. 장터는 파리만 날렸고 길가에는 굶주린 기색의 사람들이 맥없이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논두렁마다 잡초만 무성했고 활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고장이 되어 있었죠. 준혁은 정체를 숨긴 채 고을 민심을 살피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타지에서 온 돈 많은 상인으로 위장하고 골목골목을 누비던 중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또 한 번 막수의 고함이 터졌어요. 휘가 먹었어! 어서 움직이지 못해! 준혁의 발이 저도 모르게 담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무언가에 이끌리듯 담장 모퉁이를 돌아서는 순간 우물가에서 물독을 이고 일어서던 여인과 눈이 마주쳤어요. 준혁의 심장이 그 자리에서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해진 무명적삼에 머리카락은 제대로 빗지도 못한 채 질끈 묶여 있었어요. 물에 불어터진 손등에는 핏자국이 얼룩져 있었고 볼은 바람에 얼어 붉게 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준혁은 알아볼 수 있었어요. 어떤 행색으로 바뀌어도, 어떤 몰골이 되어도 절대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으니까요. 윤서였습니다. 3년 전. 도망쳤다는 말 한마디만 남기고 사라진 아내가 변만술집 우물가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윤서야. 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오기도 전에 윤서가 먼저 눈을 피했어요. 준혁을 똑바로 알아보면서도 알아보지 못한 척 고개를 돌린 거였습니다. 물독을 인 채 돌아서는 윤서의 어깨가 눈에 띄게 굳어 있었어요. 걸음은 빨라졌지만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그 자리에 못이 박힌 듯 서 있었어요. 달려가 이름을 불러야 했습니다. 팔을 붙잡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왜 여기 있는 거냐고 소리쳐야 했어요. 그런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뛰쳐나가면 위장이 무너지고 변만술의 비리를 캘 마지막 기회가 사라지는 거였죠. 준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도록 주먹을 쥐었어요. 저 멀어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준혁의 눈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3년이었어요. 고작 3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지만 준혁은 몰랐습니다. 그 3년이 아내에게 얼마나 길고 잔인한 시간이었는지를요. 준혁이 고향을 떠난 것은 3년 전 이른 봄이었습니다. 한양으로 떠나던 날 아침 윤서는 울지 않았어요. 대문 앞에 나란히 서서
준혁의 진보다리를 고쳐매어주면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고리 고름 안쪽에서 무언가를 꺼내 준혁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혼인날 두 사람이 함께 고른 놀이개였습니다. 붉은 산호곶을 2개가 은실로 나란히 꿰어진 것이었는데 윤서는 그것을 반으로 나누어 한쪽을 준혁에게, 나머지 한쪽을 자신의 품에 넣으며 나지막이 말했죠. 이것이 다시 하나가 되는 날, 저는 서방님 곁을 평생 떠나지 않겠습니다. 준혁은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밤새 글을 읽다 지칠 때마다 놀이개 한쪽을 꺼내 손바닥에 올려놓곤 했어요. 차갑고 작은 산호곶을 하나가 3년 내내 준혁을 버티게 한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준혁이 한양으로 떠난 지 채 2달도 지나지 않아 고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시아버지 이참봉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알아오던 병이 끝내 이참봉을 데려갔어요. 윤서는 홀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아는 이들의 손을 빌려 겨우 시아버지를 땅에 묻은 그 이튿날, 변만술이 하인 셋을 데리고 대문을 두드렸어요. 변만술은 이 고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자였습니다. 논밭을 소신마지게 가진 지주인데다 고을 수령과 결탁해 고리대금으로 백성들의 재산을 하나씩 집어 삼키던 자였죠. 그 변만술이 두툼한 문서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 참봉 어른께서 살아계실 때 소인에게 빌려가신 돈이요. 원금의 이자까지 합하면 은자 500냥이 넘소. 윤서는 그 문서를 2손으로 받아 찬찬히 읽었어요. 시아버지의 도장이 찍혀 있었고 증인으로 고을 수령의 이름까지 올라 있었습니다. 숨이 막혀왔지만 윤서는 내색하지 않았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이요? 견만술의 눈가에 비릿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집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그런 빚을 증명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시아버지가 남긴 유품 속 어디에도 그 돈을 빌렸다는 흔적이 없었습니다. 윤서는 직감했어요. 이 문서가 가짜라는 것을요. 그러나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변만술은 사흘의 말미를 주었어요. 그 사흘 동안 윤서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집과 논밭을 모두 넘겨도 빚은 절반도 갚지 못했어요. 변만술이 다시 찾아왔을 때 윤서의 앞에는 2가지 길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는 준혁에게 사람을 보내 한양에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 길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준혁이 내려오는 순간 과거는 물 건너가는 거였고 빚은 여전히 남아있을 터였죠. 그렇게 되면 2 사람 모두 변만술의 소나귀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게 뻔했어요. 다른 하나는 윤서 혼자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변만술이 슬그머니 노비 문서를 내밀었어요. 이 문서에 도장 하나만 찍으면 빚은 없던 일로 해드리겠소. 서방은 한양에서 공부나 실컷 하게 내버려 두고요. 윤서는 그 문서를 오래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도장을 찍는 순간 자신은 변만술 집 종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도장을 찍지 않으면 준혁의 앞길이 막히는 거였죠. 윤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도장을 집어들었어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변만술의 문섭이 올라갔어요. 서방님께는 제가 스스로 도망쳤다고 전해주십시오. 변만술은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서의 손에서 도장이 문서 위에 내려 찍혔어요. 찍 하는 작고 둔탁한 소리가 빈집 안에 길게 울렸습니다. 그날 윤서는 품에서 놀이개 한쪽을 꺼내
오래도록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사방님, 부디 장원급제하십시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준혁은 다음 날부터 움직였습니다. 타지에서 온 돈 많은 상인으로 위장한 준혁은 고을장터 가장 번듯한 주막에 자리를 잡았어요. 비단도포에 금태갓을 눌러쓰고 은전을 아낌없이 풀어대니 주막 사람들의 입이 금세 열렸습니다. 고을의 사정을 귀동량으로 하나씩 모아가던 준혁의 귀에 가장 자주 들리는 이름이 있었어요. 견만술이었습니다. 논밭을 빼앗기고 종살이에 내몰린 집이 한두 집이 아니었어요. 고리대금으로 재산을 뜯어간 것도 모자라 고을 수령과 손잡고 세금을 2배, 3배로 걷어내고 있다는 말도 들렸습니다. 장터 주모는 목소리를 한껏 낮추며 말했죠. 감히 한마디라도 했다가는 역적 누명을 쓴다고요. 저 변영감 눈 밖에 나면 이 고을에서는 못 삽니다. 준혁은 빈 술잔을 내려놓으며 속으로 이를 갈았어요.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능청스러운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변만술 쪽에서 먼저 사람을 보내왔어요. 타지에서 온 큰손 상인이 고을에 머물고 있다는 소문이 변만술의 귀에까지 들어간 거였습니다. 준혁은 하인의 안내를 받아 변만술의 집으로 들어섰어요. 기와가 수십 칸이 넘는 번듯한 집이었습니다. 백성들의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것이 눈에 선했지만 준혁은 감탄하는 척 연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만술은 생각보다 영리한 자였습니다. 58의 나이에도 눈빛만은 서슬퍼렇게 살아있었어요. 겉으로는 너털웃음을 지으면서도 상대를 훑어보는 시선이 날카로웠습니다. 준혁은 그 시선을 능글맞게 받아치며 금덩이가 든 보자기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어요. 좋은 거래처를 찾고 있소이다. 이 구울에 뿌리 깊은 어른께 인사를 드리는 게 도리일 것 같아서요. 변만술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어요. 그날 저녁, 준혁은 변만술 집 연회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방 안에는 기름진 음식이 가득했고 비싼 술이 쉬지 않고 돌았어요. 악공들의 풍류 소리가 울려 퍼지는 화려한 자리였습니다. 준혁이 능글맞은 웃음을 지으며 술잔을 받아드는데 연회방 문이 열리며 술상을 든 여인들이 줄지어 들어왔어요. 맨 끝에 선 여인이 무거운 술상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고개를 숙인 채 들어왔습니다. 준혁의 손에 들린 술잔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윤서였습니다. 준혁은 즉시 표정을 다잡았어요. 희죽거리는 웃음을 얼굴에 도로 붙이고 술잔을 입에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속은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윤서의 눈이 잠깐 준혁에게로 향했다가 싸늘하게 돌아섰습니다. 그 눈빛 안에 담긴 것은 경멸이었어요. 변만술의 연회상에서 웃으며 술을 마시고 있는 남편을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준혁은 그 눈빛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웃음을 유지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변만술의 아들 변다로가 벌떡 일어나 윤서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33의 변다로는 아비를 빼닮아 탐욕스럽고 거친 자였습니다. 윤서를 억지로 제 옆에 앉히려 하자 윤서가 팔을 빼며 몸을 돌렸어요. 변다로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감히 어디서 팔을 빼는 거야. 손이 올라가 윤서의 뺨을 향해 날아드는 순간이었어요. 취한 척 비틀거리던 준혁의 손에서 술잔이 날아갔습니다. 빈 그릇을 돌며 날아간 잔이 변다로의 손목을 정확히 쳐냈어요. 술이 변다로의 도포를 흠뻑 적셨습니다. 연 회장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준혁은 허둥지둥 달려가며 연신 허리를 굽혔습니다. 아이고, 이거 참.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죄송하오이다, 죄송해요. 능청스러운 사과를 퍼부으며 변다로의 도포를 닦아주는 척 법석을 떨었어요. 그 틈에 윤서는 조용히 자리를 빠져나갔습니다. 변다로의 눈이 매섭게 준혁을 훑었지만 잔뜩 취한 얼굴에서는 아무런 꼬투리도 잡히지 않았어요. 변만술이 너털웃음을 터뜨리며 분위기를 풀었습니다. 하하, 술이 과했나 보구먼. 자, 다들 한 잔씩 더 하시게. 준혁은 다시 자리에 앉아 잔을 들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윤서가 빠져나간 문을 향해 한번 눈길을 주고는 이내 시선을 거두었어요. 조금만 기다려라. 반드시 끝을 내겠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변만술이 준혁을 사랑채로 따로 불러 마주 앉았어요. 차를 따르는 손은 느긋했지만 그 눈빛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상대를 떠보는 눈빛이었어요. 준혁은 속으로 긴장을 쬐어 당기면서도 겉으로는 태평스러운 웃음을 흘렸습니다. 자네가 여간 마음에 드는 게 아니야. 내 사람이 되어보지 않겠나? 준혁은 기다렸다는 듯 허리를 굽혔어요. 사또 어른의 눈에 들었다니 황송하옵니다. 변만술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채 가시기도 전에 변만술이 손뼉을 쳤어요. 짝 하는 소리에 마당 쪽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하인 둘이 윤서를 끌고 들어왔어요. 아침부터 관리를 하느라 손이 물에 불어 있었고 적삼에는 얼룩이 져 있었습니다. 하인이 윤서의 어깨를 눌러 마당 한가운데 꿀렸어요. 준혁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변만술이 고개를 기울이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어젯밤에 저 종년이 날이 손님 앞에서 버릇없이 굴었다지. 자네가 내 사람이 맞다면 저것의 버르장머리를 좀 고쳐보게. 변만술의 수아가 준혁의 손에 회초리를 쥐어주었습니다. 가늘고 단단한 쌀이나무 회초리였어요. 준혁의 손가락 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윤서가 고개를 들어 준혁을 올려다보았어요. 그 눈에는 경멸과 분노가 함께 서려 있었습니다. 변만술의 연회에서 웃으며 술을 마시더니 이제는 제 손으로 아내를 치러 왔냐고 그 눈이 말하고 있었어요. 변만술이 부채로 탁자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왜 망설이나? 혹시 저 종면이 불쌍한가? 불쌍하게 보인다면 자네를 새작으로 봐야 할 텐데. 새작이라는 말에 사랑채한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어요. 새작으로 몰리면 그 자리에서 목이 달아나는 거였습니다. 준혁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피가 배어나올 만큼 깊이 깨물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았어요. 회초리를 들지 않으면 위장이 무너지고 들면 제 손으로 사랑하는 여인을 치는 거였습니다.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회초리를 높이 들어 올렸어요. 착 하는 소리가 마당에 울렸습니다. 윤서의 입술이 실처럼 가늘게 떨렸지만 신음 한 번 내지 않았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매가 내리칠 때마다 윤서의 종아리에 붉은 줄이 선명하게 올라왔습니다. 준혁은 겉으로 능글맞은 표정을 유지하면서 속으로는 비명을 삼키고 있었어요. 회초리를 쥔 손이 심하게 떨렸지만 변만술의 눈에는 술기운에 손이 떨리는 것으로 보였을 겁니다. 변만술이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자네 참 시원시원하군. 준혁은 히히 웃으며 회초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제 손바닥을 보니 회초리를 너무 세게 쥔 탓에 손금을 따라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어요. 매질이 끝난 뒤 하인들이 윤서를 끌고 나갔습니다. 준혁은 견만술과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면서도 귓가에서 차 하는 소리가 떠나지 않았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변만술 집 헛간 구석에서 윤서는 차가운 흙바닥에 홀로 웅크려 있었어요. 종아리에서 흐르는 피가 흙에 스며들어 검붉은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고통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윤서를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준혁이 회초리를 든 장면이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부들부들 떠는 손으로 품속에서 놀이개 한쪽을 꺼냈어요. 3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품에 안고 잤던 그 산호 구슬이었습니다. 한참을 내려다보던 윤서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당신을 기다린 3년이 전부 헛된 것이었나 봅니다. 윤서는 헛간구석 화로로 비틀비틀 기어갔습니다. 타다 남은 잿불 위에 놀이개를 올려놓았어요. 산호구슬이 서서히 검게 그을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빛이 꺼져가는 것을 눈물 젖은 눈으로 지켜보던 윤서는 소리 없이 입술을 움직였어요. 이것으로 끝입니다. 놀이개를 막은 것은 늙은 머슴 돌쇠였습니다. 헛간문이 삐걱 열리며 들어온 돌쇠는 화로 위에 올려진 놀이개를 보자마자 투박한 손으로 잿불을 헤치고 집어들었어요. 가장자리가 검게 그을렸지만 산호구슬은 아직 온전했습니다. 돌쇠는 놀이개를 윤서의 손에 꼭 쥐어주며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가씨, 이것만은 안 됩니다. 윤서는 멍한 눈으로 돌쇠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견만술 집에서 가장 거칠게 대하는 자가 돌쇠였어요. 낮이면 윤서에게 욕을 퍼붓고 얼굴에 침까지 뱉는 자였습니다. 그런 돌쇠가 눈에 물기를 가득 담고 자신 앞에 무릎을 꿇어 있었어요. 아가씨, 이 늙은 것을 용서하십시오. 돌쇠는 품에서 작은 사기단지를 꺼냈어요. 뚜껑을 열자 귀한 약재 냄새가 퍼져나왔습니다. 금착약이었어요. 돌쇠는 아무 말 없이 윤서의 종아리에 약을 바르기 시작했어요. 투박하고 거친 손이었지만 그 손길은 한없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낮에 욕을 한 것도 침을 뱉은 것도 전부 아가씨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윤서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돌쇠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자신은 원래 이 참봉 어른 댁에서 30년을 모신 충복이었다고요. 이 참봉이 세상을 떠나기 전날 밤 마지막으로 남긴 부탁이 있었다고 했어요. 어른께서 소인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며느리를 지켜달라고요. 돌쇠는 윤서 곁에 머물기 위해 일부러 변만술집에 머슴으로 들어왔어요. 변만술의 눈을 속이려면 윤서에게 가장 매정한 사람인 척 해야 했던 거였습니다. 낮에 윤서에게 욕을 퍼부을 때마다 돌쇠의 가슴에서도 피가 났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윤서 곁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윤서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년 동안 자신을 증오하게 만든 거친 행동 뒤에 시아버지의 마지막 사랑이 숨어 있었다니요. 돌쇠가 윤서의 손을 꼭 잡으며 말을 이었어요. 아가씨, 한 가지 더 알려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돌쇠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어요. 주위를 한번 살핀 뒤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이 참봉 어른의 빈 문서는 처음부터 변만술이 꾸며낸 것입니다.
어른께서는 변만술에게 단 한 푼도 빌린 적이 없으세요. 윤서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증거가 변만술 집 곳간 깊숙이 숨겨져 있습니다. 곳간 안쪽 이중바닥 아래에 진짜 장부와 가짜 빈문서 원본이 함께 있어요. 어른께서 돌아가시기 전 소인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윤서의 손이 돌쇠의 손을 꽉 움켜쥐었어요. 절망으로 꺼져 있던 눈빛에 서늘한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아버지 뻘되는 시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자신을 종으로 만든 자들에게 반드시 그 죗값을 묻겠다는 결심이었어요. 윤서가 돌쇠에게 물었습니다. 술락꾼들의 경로를 알 수 있겠습니까? 돌쇠는 고개를 끄덕이며 품에서 꾸깃꾸깃한 종이를 꺼냈어요. 3년 동안 매일 밤 관찰하며 적어둔 술라 기록이었습니다. 어느 시각에 어느 하인이 어디를 지나는지 빈틈없이 적혀 있었어요. 윤서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한자도 빠짐없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읊었어요. 완벽하게 외운 것이었습니다. 돌쇠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만류했지만 윤서의 결심은 바위처럼 단단했어요. 이 목숨 하나 잃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시아버님의 원한이 3년을 기다렸는데 더는 미룰 수 없어요. 돌쇠는 더 이상 말리지 못하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헛간을 나서는 돌쇠의 등 뒤로 윤서가 나지막이 불렀어요. 감사합니다. 3년을 지켜주셔서요. 돌쇠의 구부는 어깨가 잠깐 떨리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준혁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준혁은 촛불을 끄고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낮에 회초리를 쥐었던 손바닥을 펴서 내려다보았습니다. 손금을 따라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어요. 너무 세게 쥐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준혁은 그 손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며 이를 악물었어요. 기다려라. 반드시 끝을 내겠다. 며칠 동안 상인 행세를 하며 변만술집을 드나든 덕에 집안 구조는 어느 정도 파악해 두었습니다. 품에서 접어둔 도면을 펼쳤어요. 달빛의 의지에 살핀 도면 위에 곳간의 위치가 또렷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산 너머에 매복시켜둔 역졸들에게 미리 전가를 보내 집 외곽 요소마다 한 명씩 배치해 두었어요. 만약 일이 틀어지면 즉시 포위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춘 거였습니다. 그러나 증거를 확보하기 전에 어사출도를 하면 변만술이 모든 것을 없애버릴 터였어요. 증거는 반드시 준혁 자신의 손으로 먼저 찾아야 했습니다. 다시 무렵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 세상이 먹물을 엎지른 듯 깜깜해졌어요. 준혁은 검은 야행복으로 갈아입고 변만술집 담장 뒤에 몸을 붙였습니다. 숨소리조차 죽이며 술락꾼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준혁보다 먼저 움직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윤서였어요. 돌쇠에게 건네받은 술라 기록을 달달 외운 윤서는 술락꾼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순간 어둠 속을 미끄러지듯 움직였습니다. 품에는 호신용 단도 하나만 지니고 있었어요. 곳간의 자물쇠는 녹이 잔뜩 슬어 있었습니다. 윤서는 머리에서 뽑은 비녀 끝으로 자물쇠를 비틀었어요. 수없이 삐걱대던 자물쇠가 각 하고 풀리자 윤서는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곳간 안에는 곡식가마니와 세금으로 걷어들인 비단 보따리가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윤서는 구석으로 기어가 바닥에 나무판을 더듬었습니다. 돌쇠가 말한 이중바닥을 찾아야 했어요. 손가락 끝으로 나무결을 따라가다 유독 들뜬 부분이 걸렸습니다.
단도를 끼워 넣어 판자를 들어 올리자 좁은 공간 안에 기름종이에 쌓인 두꺼운 문서, 묶음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윤서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그때였어요. 곡간문 쪽에서 가벼운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서는 번개처럼 몸을 낮추고 가만히 뒤에 숨었어요. 문이 열리며 검은 그림자 하나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준혁이었어요. 준혁도 같은 목적으로 곡간에 잠입한 거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준혁의 귀가 미세한 숨소리를 잡아냈어요. 누군가 안에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변만술이 보낸 자일 수 있다고 판단하며 소리 없이 칼자루를 잡았어요. 윤서 역시 인기척에 온몸이 굳었습니다. 순낙군이 들이닥친 줄 알았어요. 단도를 꽉 쥐고 가만히 뒤에서 벌떡 일어서는 순간 준혁이 그림자를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몸이 부딪혔어요. 가만히가 와르르 쏟아지고 곡식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윤서의 단도가 준혁의 팔뚝을 스쳤고 준혁의 손이 윤서의 팔목을 비틀어 잡았어요. 좁은 곡간 안에서 몸이 뒤엉키며 나무 선반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준혁이 3대를 바닥에 눌러 제압하고 목에 칼날을 겨누었어요. 거친 숨소리만이 어둠 속에서 요동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 구름이 걷히며 창살 사이로 한 줄기 달빛이 쏟아졌어요. 칼날 아래 드러난 얼굴이 윤서라는 걸 확인한 준혁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윤서 역시 자신을 누르고 있는 자가 준혁임을 알아보았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칼날 위에서 충돌했습니다. 윤서의 눈에는 놀라움과 분노가, 준혁의 눈에는 경악과 고통이 동시에 서려 있었어요. 준혁이 입을 열려는 찰나 밖에서 횃불빛이 번쩍이며 무거운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순낙군이 돌아온 거였어요. 들키면 둘 다 끝이었습니다. 윤서는 순간적으로 준혁의 가슴을 밀쳐냈어요. 문서 묶음을 품에 꽉 감싼 채 곡간 뒤편의 좁은 틈으로 몸을 비집고 빠져나갔습니다. 준혁도 반대편으로 몸을 숨겼어요. 햇불이 곡간 안을 비추었지만 순낙군은 무너진 선반을 보고 쥐가 다녀간 모양이라며 문을 다시 닫았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위기를 넘긴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해가 뜨자마자 변만솔집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곳간 침입 흔적을 발견한 관리가 즉시 변다로에게 보고했어요. 무너진 선반과 흩어진 곡식, 그리고 들린 이중바닥을 보고 변다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변다로는 집안의 모든 종을 마당에 일렬로 세웠어요. 하나하나 살피던 변다로의 눈이 윤서의 옷자락에서 멈췄습니다. 간밤의 몸싸움에서 찢어진 소매가 고스란히 남아있었어요. 2년이로구나. 변다로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윤서의 팔을 잡아 끌어 앞으로 세우더니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었어요. 감히 곳간에 손을 댔다니. 간이 부었구나. 장부를 어디 숨겼느냐. 윤서는 입을 꽉 다물었습니다. 변다로의 손이 올라가 윤서의 뺨을 세차게 갈겼어요. 맞은 자리가 벌겋게 부어올랐지만 윤서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변만술이 느릿느릿 마당으로 걸어 나왔어요. 잔인한 미소를 머금은 채 말했습니다. 순순히 내어놓으면 목숨은 살려주마. 윤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럴 수 있었습니다. 간밤에 이미 문서를 샅샅이 읽었으니까요. 날짜, 장소, 금액, 이름, 비리의 조목 하나하나를 머릿속에 낱낱이 새겼어요.
총명함은 양반가 규수 시절 그대로였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외운 뒤 세경역해 윤서는 문서 묶음에 불을 붙였어요. 기름종이와 한지가 타올라 재가 되는 것을 지켜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이 장부는 제 머릿속에만 있습니다. 견만술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형틀을 가져오라는 명이 떨어졌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형틀이 세워지고 윤서의 팔다리가 결박되었어요. 포졸이 화로에서 벌겋게 달군 인두를 집어들었습니다. 뜨거운 쇠에서 아지랑이가 피어올랐어요. 윤서의 어깨에 인두가 닿는 순간 살이 타는 냄새가 마당에 퍼졌습니다. 찢어지는 비명이 터져 나왔지만 장부의 행방은 끝내 말하지 않았어요. 매질이 이어졌습니다. 등가죽이 갈라지도록 맞으면서도 윤서는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그 광경을 연회장 난간에 걸터 앉아 차를 마시며 지켜보던 준혁의 찻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얼굴에는 무심한 웃음이 걸려 있었지만 눈알이 빠질 것처럼 아팠어요. 사랑하는 여인의 살이 타들어가는 냄새를 맡으면서 웃고 있어야 하는 고통은 살아있는 지옥이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어요. 장부를 끝내 찾지 못한 변만술이 결국 결심을 굳힌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변만술은 아들 변다로를 불러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어요. 살려두면 언젠가 화근이 된다. 오늘 밤 안으로 비밀리에 처리하라. 변다로의 입꼬리가 잔인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움직였어요. 옥졸들이 모여 앉은 당직방에 술 한 동이를 보냈습니다. 타지 상인이 보내는 선심이라며 하인을 시켜 전한 거였어요. 술 안에는 진한 수면제가 섞여 있었습니다. 한 잔, 두 잔 마시던 옥졸 셋이 코를 골며 쓰러지기까지 반 시진도 걸리지 않았어요. 준혁은 옥졸의 허리에서 열쇠를 빼내 옥사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윤서가 웅크린 채 쓰러져 있었어요. 등에는 매질 자국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멈추지 않았고 어깨의 인두 자국은 시커멓게 타들어가 있었습니다. 준혁은 윤서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어요. 그 순간 참고 참았던 눈물이 두 눈에서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윤서의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목 놓아 울었어요. 윤서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들어온 것은 자신을 안고 우는 준혁의 얼굴이었어요. 윤서의 눈빛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더러운 손으로 나를 만지지 마시오. 온몸에 힘을 짜내 준혁을 밀쳐냈어요. 견만술 편에서 매질까지 해놓고 이제 와서 눈물이라도 흘리면 용서받을 줄 아느냐고 윤서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가시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준혁은 밀려나 옥사벽에 등을 부딪히고도 아무 변명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천천히 도포 안쪽 깊숙한 곳에 손을 넣었습니다. 품에서 꺼내든 것은 작고 붉은 산호구슬이었어요. 혼인날 윤서가 반으로 나누어 건네준 놀이개의 반쪽이었습니다. 3년의 세월에 달고 빛이 바랬지만 그 형태만큼은 틀림이 없었어요. 준혁은 그것을 윤서 앞에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윤서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어요. 준혁은 놀이개를 내민 채 다른 손으로 품속에서 마패를 꺼내 보였습니다. 나는 아메머사입니다. 그날 회초리를 든 것도
상인 행세를 한 것도 전부 당신과 이 고우를 살리기 위함이었어요. 매를 내리치는 순간 내 심장도 함께 찢어졌습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에서 굵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윤서는 반쪽 놀이개를 두 손으로 움켜쥐며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어요. 3년의 기다림과 오해와 배신감과 고통이 한꺼번에 녹아 쏟아지는 울음이었습니다. 철창 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한참이 지나 윤서가 눈물을 닦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장부는 태웠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날짜도 금액도 이름도 제 머릿속에 남김없이 들어있습니다. 윤서의 눈빛은 눈물에 젖어 있으면서도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어요. 변만술이 밤사이 윤서를 처리하려 했다는 것을 안 준혁은 동이 트기 전 역졸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산 너머에 매복해 있던 역졸 수십 명이 말을 달려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변다로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해가 중천에 걸리기도 전에 변다로는 포졸 넷을 이끌고 옥사로 향했어요. 옥사문이 열린 것을 확인한 변다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윤서가 없었어요. 변다로는 이를 갈며 집안 곳곳을 뒤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암해머사 출도야! 담장 사방에서 외침이 터졌습니다. 동시에 변만술 집 담장을 넘어 역졸들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칼을 빼든 역졸들이 함성을 지르며 포졸들을 제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어요. 그 한가운데로 한 사내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상인의 비단도포는 벗어던지고 위풍당당한 어사복을 입고 마패를 높이 든 사내였어요. 이준혁이었습니다. 변만술의 낯빛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어요. 그 돈 많은 타지 상인이 암행어사였다는 사실에 그동안 보여준 모든 장면이 한꺼번에 뒤집히는 순간이었습니다. 포박하라. 준혁의 명이 떨어지자 역졸들이 변만술을 향해 달려들었어요.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주저앉아 있던 변다로가 벌떡 일어나며 옆에 쓰러진 포졸의 허리에서 칼을 빼앗았어요. 번개 같은 움직임이었습니다. 변다로는 칼을 들고 곡간 뒤편에 숨어있던 윤서에게 달려가 칼날을 목에 들이댔어요. 윤서의 목에서 한 줄기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한 발짝이라도 더 움직이면 인연의 목을 긋겠다. 변다로의 외침에 역졸들의 발이 얼어붙었어요. 변만술이 바닥에서 기어 일어나며 비열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무리 어사라 한들 마패를 버리고 무릎 꿇지 않으면 전혀는 죽는다. 어사의 직분과 저 종면의 목숨, 어느 쪽을 택하겠느냐. 마당에 팽팽한 정적이 흘렀어요. 역졸들이 준혁의 명령을 기다리며 손에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윤서가 칼날 아래에서 고개를 저었어요. 마패를 내려놓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임금의 명을 지키라는 눈빛이었어요. 준혁은 윤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천천히 어사복에 소매를 걷었어요. 마패를 두 손으로 받쳐들어 올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 마패에 쏠렸어요. 준혁은 임금이 내려주신 마패를 조용히 땅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두 무릎을 꿇었어요. 흙바닥에 이마를 대고 엎드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 벼슬도 내 목숨도 가져가시오. 다만 그 여인의 목에서 칼을 거두시오.
관에 있던 모든 사람의 숨이 멎었습니다. 암해머사가 마패를 벌이는 것은 임금의 명을 저버리는 것과 같았어요.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준혁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엎드려 있었어요. 변다로는 준혁이 무릎을 꿇자 방심했습니다. 칼을 쥔 손의 힘이 잠깐 풀리는 순간 윤서가 몸을 비틀었어요. 변다로의 손목을 두 손으로 낚아채 힘껏 꺾었습니다. 칼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 준혁이 바닥을 박차고 일어났어요. 엎드린 자세에서 일어서는데 단 한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역졸들이 쏟아지며 견다로를 제압했어요. 다음 날 아침, 동원마루에 어사자격으로 앉은 준혁의 표정은 더 이상 상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리빨처럼 차갑고 단단한 눈빛이었어요. 동원마당에는 포승줄에 묶인 변만술 부자가 나란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비리의 죄목을 읽어내려가자 변만술이 고개를 쳐들었어요. 물증이 어디 있느냐? 장부도 없이 이 고을의 주인을 죄인 취급하다니 이것이야말로 모함이다. 끝까지 뻔뻔한 태도였습니다. 장부가 이미 제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여유를 부리는 거였어요. 마당에 모여든 백성들 사이에서 불안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동원 뒤편에서 한 여인이 걸어 나왔습니다. 종의 해진적삼이 아니라 단정한 소복을 입고 머리를 깨끗이 빗어 올린 모습이었어요. 윤서였습니다. 어제까지 형틀에 묶여 피를 흘리던 여인이 눈빛만큼은 달라져 있었어요. 윤서는 재판장 한가운데로 걸어나가 준혁 앞에 한 번 읍한 뒤 변만수를 똑바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 정월 14일 전라도 나주 포목상 최여량이 면포 600필과 은자 50냥을 변만술에게 바쳤습니다. 같은 해 2월 초하루 충청도 목재상 박중삼이 소나무 1,500그루 벌목허가를 대가로 은자 30냥과 비단 150필을 바쳤습니다. 날짜와 장소와 금액과 사람 이름이 물줄기처럼 끊임없이 흘러나왔어요. 3건이 지나고 5건이 지나고 10건이 지나도 윤서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변만술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코웃음을 치던 것이 5번째에는 입술이 떨렸고 10번째에는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입 닥쳐. 전부 지어낸 거짓말이다. 하지만 윤서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25번째 증언이 끝날 무렵 마당 한쪽에서 돌쇠가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허리가 굽고 머리가 하얀 늙은이였지만 그 눈에는 30년 충복의 단단함이 서려 있었어요. 돌쇠는 동원 마루 아래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대었습니다. 소인은 고 이 참봉 어른을 30년 모신 종입니다. 어른께서 잡혀가시기 전날 밤 소인에게 남기신 말씀을 이 자리에서 고합니다. 돌쇠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이 참봉이 변만술의 비리를 조정에 고하려다 도리어 모함을 입었다는 것. 빈 문서가 처음부터 변만술이 조작한 가짜라는 것. 이 참봉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반드시 이 증거로 백성을 구해달라는 유언이었다는 것을 하나하나 증언했습니다. 윤서의 수십 가지 비리 조목과 돌쇠의 증언이 앞뒤로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맞아떨어졌어요. 대질신문을 거치며 변만술 부자의 거짓말이 하나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변만술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더 이상 오리발을 내밀 수 없었습니다. 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나 탄결문을 읽었어요.
변만술 부자의 전 재산을 몰수하여 고을 백성에게 돌려줄 것이며 가짜 빈문서는 무효임을 선언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역졸들이 변만술 부자를 끌고 나가는 순간 마당에 모여있던 백성들의 입에서 함성이 터졌어요. 울음과 환호가 뒤섞인 소리였습니다. 며칠 뒤 한양에서 임금의 교지가 도착했어요. 고 이참봉의 억울한 누명을 복권하고 명예를 회복시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며느리 윤서를 노비 신분에서 완전히 면천시킨다는 어명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교지가 낭독되는 순간 윤서는 동원 마당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3년 동안 종에 낙인을 달고 살던 여인의 어깨에서 보이지 않는 짐이 스르륵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아버님, 들으셨습니까? 윤서의 입술이 떨리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눈물이 턱을 타고 흘러 흙부닥에 떨어졌어요. 보름이 흘렀습니다. 겨울에 얼어붙었던 땅이 풀리고 연분홍 복사꽃이 한꺼번에 피어나는 따뜻한 봄날이었어요. 고 이참봉의 옛집, 이제 다시 윤서의 집이 된 그곳의 마당에 꽃잎이 눈처럼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은 윤서가 마당에서 있었어요. 종의 적삼이 아닌 고운 저고리를 입은 모습이 봄 햇살 아래 환하게 빛났습니다. 마당 저편에서 준혁이 조용히 걸어왔어요. 어사복도 삼인의 비단도포도 아닌 수수한 선비복 차림이었습니다. 윤서 앞에 선 준혁은 아무 말 없이 한쪽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윤서의 맨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고된 종살이로 굳은 살이 두껍게 박여 있었고 갈라진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발이었어요. 준혁은 자신의 넓은 소매를 펼쳐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흙을 닦고 상처 위를 얼음 만지듯 쓸어주었어요. 윤서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준혁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연분홍 꽃신이었습니다. 복사꽃과 같은 빛깔의 그 꽃신을 두 손으로 받쳐들어 윤서의 발에 정성스럽게 신겨주었어요. 3년 전에 하지 못한 말이 있습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이제 다시는 맨발로 걷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와 함께 혼례를 올려주시겠습니까? 윤서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대답 대신 머리에서 무언가를 빼내 준혁 앞에 내밀었어요. 반쪽 산호 구슬이었습니다. 검게 그을렸지만 온전히 남아있는 그 구슬이었어요. 돌쇠가 불 속에서 건져낸 것이었습니다. 준혁이 품에서 자신의 반쪽을 꺼냈어요. 두 조각이 만나 하나가 되는 순간 찰칵하는 작은 소리가 봄바람에 실려 퍼졌습니다. 3년 전에 나뉘었던 놀이개가 마침내 온전한 하나로 돌아온 거였어요. 준혁은 그 놀이개를 윤서의 저고리 고름에 조심스럽게 달아주었습니다. 봄 햇살이 산호구슬 위에 내려앉아 찬란하게 반짝였어요. 복사꽃잎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소리 없이 내려왔습니다. 장원급제의 영광을 안고 돌아왔지만 아내가 종이 되어 있던 현실 앞에서 준혁은 가슴이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정체를 숨긴 채 제 손으로 아내에게 매를 들어야 했던 그 순간 준혁의 심장은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그리고 남편을 기다리며 스스로 종문서에 도장을 찍었던 윤서의 마음은 또 얼마나 깊은 외로움이었을까요? 하지만 두 사람은 끝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임금이 내린 마패마저 내려놓으며 목숨을 건 사랑을 증명했고
윤서는 구문 앞에서도 시아버지가 남긴 진실을 제 머릿속에 새겨 끝까지 지켜냈어요. 거짓은 아무리 단단해 보여도 결국 진실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고, 고난 속에서도 서로를 놓지 않은 마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강한 방패가 된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조용히 전하고 있습니다. 복사꽃 아래에서 다시 하나가 된 놀이개처럼 참된 인연은 부러져도 반드시 다시 이어지는 법이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